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한다며 집을 떠난 남편의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위독하시대. 순간 숨이 막히고 뒷골이 서늘해졌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부정부터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늘 바르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아직도 예전과 다름없이 대중교통으로 봉사하러 다니실 정도였으니까요. 시댁에 종종 놀러 갈 때도 조심해서 다니라며 오히려 절 신경 써주시곤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도대체 어째서 왜? 수천 가지 질문이 동시에 머릿속을 휘저으면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그의 형 내외도 급히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괜찮을 거라며 마음을 다잡고 별일 아니길 바라면서도 머리 한쪽에서는 위독하시다니 연세도 있으신데 설마 돌아가시는 건 아니겠지 하는 무거운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귀에 크게 들릴 만큼 공포 속에 빠져들었죠. 전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사고가 났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온갖 불길한 상상을 떨쳐내려 해도 이미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눈앞엔 뿌연 눈물이 맺혀 있었죠. 뒤죽박죽인 생각과 희뿌연 기억 속에서 시어머니와 지내왔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전 원래부터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절 낳고서 세상에 부모 없는 아기들이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보육원 봉사를 꾸준히 다니셨거든요. 갓난아기 때부터 성인이 되어 부모님은 못 오시더라도 전 휴일이나 명절 때마다 보육원에 계속 다녔어요. 아이들의 예쁜 눈이 눈에 밟혀서 어디 놀러 다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거기서 지금의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됐죠. 시어머니께선 조용히 여러 기부나 자선 활동을 활발히 하시던 분이었고 그날도 보육원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음식을 잔뜩 가져오셔서 함께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처음 뵙는 순간부터 저런 분도 계시구나 하고 감탄할 만큼 인품이 훌륭하셨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따뜻했죠. 같이 봉사를 마친 뒤 서로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우리 아들도 이렇게 아가씨처럼 같이 봉사 다니면 배우는 것도 참 많고 좋을 텐데 하며 말을 거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뵐 일이 부쩍 많아지면서 단순한 봉사 동료가 아니라 친한 친구처럼 지낼 정도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인생관도 참 멋지셨고요. 적극적이시고 늘 진취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었죠.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고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문득 우리 둘째 아들 한번 만나볼래요? 하고 꺼내신 말씀이 계기가 됐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시어머니가 상당히 부유한 집안 어른이라는 걸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꽤 규모가 큰 기업의 대표이셨고 시댁 역시 상당한 자산가 가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겸손하고 소탈하셨기에 처음부터 돈 많고 영향력 있는 분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 후 시어머니가 주선하신 자리에서 남편을 만났고 서로 마음이 잘 맞고 교제를 시작했죠. 시어머니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은 남편이었기에 전 몇 년 뒤 자연스럽게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시어머니와 전 친구처럼 지내온 터라 시어머니와 어색함 없이 잘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거라 하며 항상 절 응원해 주셨고 저도 그런 시어머니가 고마워서 무엇이든 도와드리고 싶었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 전 자주 만나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고 집안일이나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다는 건 축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직접 몸으로 뛰는 봉사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죠. 그런 모습에 저 역시 더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고 시어머니를 많이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답니다. 시어머니와 전 정말 친밀한 사이였고 시댁의 재력이나 시아버지의 지위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인품에 반해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됐다는 자부심도 컸어요.
사실 결혼 전부터 쌓아온 돈독한 우정 덕분에 전 시댁에 시집 온 뒤로 늘 편안했고 시어머니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했죠.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만한 분이 제 시어머니셨기에 저도 남에게 자랑스레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그런 시어머니셨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라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터무니없는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두 다리가 심하게 후들거려서 걸을 수조차 없었죠. 쏟아지는 눈물, 멍해진 정신. 간신히 남편의 손에 이끌려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들어갔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의 차가운 시선과 분주히 움직이는 의료진을 보는 순간 이것이 현실이란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제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외치고 싶어지는 처절함이 밀려왔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길 바랐지만 의료진은 어렵다는 말을 돌려서 계속 꺼내고 있었고 제 심장은 칼날 위에 선 듯했습니다. 정말 영원처럼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얘기였는데 정작 제가 그 한복판에 서 있으니 끔찍할 정도로 무력했죠.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꼭 깨어나셔야 돼요 하고 속으로 수백 번 되뇌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대가를 치르든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제 귓가에 날아왔습니다.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고 제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어요. 전 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어머니 안 돼요. 일어나세요 하고 소리치고 싶어도 목이 메어 나오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있었고 세상이 멈춰버린 느낌이었어요. 하늘 한쪽이 꺼져버린 것 같았고 심장에서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아픔을 느꼈죠. 뭔가 중요한 보호막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기분.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의지하던 분이 어느새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항상 힘들 땐 울어도 돼. 그러고 나서 다시 일어나면 되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만큼은 전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한 상태로 장례식을 준비하러 갔는데 그 후에도 흐르는 시간들조차 제겐 현실감이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시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며느리인 저도 이렇게 남편과 남편의 형내외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죽음에 모두 경황이 없었죠. 시댁은 가족 모두 서로 돈독한 사이였기에 잔인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시아버진 충격에 크셨는지 수척한 얼굴로 우두커니 서 계셨고 아주버니와 동서도 내내 눈물을 쏟았어요. 전 이게 무슨 악몽 같은 상황인가, 누가 날 놀리려고 장난을 치는 거 아닐까 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뒤엉켜 있었고요. 한편으론 어째서 그 좋으신 시어머니가 라는 분노와 의문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론 슬픔이 솟구쳐 올랐다가 또 곧바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는 걸 반복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남편이 지켜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만 저도 제 마음과 눈물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이 마련된 지 하루쯤 지났을 무렵이었죠. 가족이며 친지, 지인들이 모두 슬픔에 잠겨 조문하고 있던 때였어요. 빈소 구석에서 울음을 꾹꾹 참으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었고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애쓰는 시아버지와 남편, 저 역시 이미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례식장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면서 낯선 사람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조문객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경찰 제복을 입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딱딱하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째서 어머니 장례식장에 경찰이? 하고 숨이 턱 막혀왔죠. 경찰들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찾았고 남편도 당황스러워하며 그들 앞에 섰어요. 몇몇 조문객들이 경찰이 왜? 하며 속삭이기 시작했고 장례식장 내부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인 듯 느껴졌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돌려 그 광경을 쳐다보는 분위기였고요. 경찰 중 한 분이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공손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고인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경찰이 직접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조사를 하겠다니 시어머니가 단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처럼 들렸죠. 시아버진 무척 당황하셨는지 처음엔 아니 우리가 애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이 와중에 조사라니 하고 난처해 하셨어요. 남편 역시 갑작스러운 경찰의 방문에 표정이 새하얘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몸만 움츠리고 있었고요. 주변에서 삼삼오오 지켜보던 분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무덤덤하게 절차상 꼭 필요한 확인 단계입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라고 요청했고요. 그중 한 사람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은 남편이나 시아버지에게 질문을 준비하는 듯 보였고요. 그 모습은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면서 소름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신을 차리기 힘든데 경찰이 나타나니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렬해졌고요. 장례식장은 계속 사람들의 슬픔 속에 휩싸여 있었지만 경찰과 시어머니, 남편과 아주머니가 대화를 주고받는 곳 근처만큼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전 그들 사이에 낄 수도 없었고 단지 멀찍이서 안절부절 못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눈물도 잠시 멈춘 채 입술이 바짝 마르고 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다들 이런 상황이 낯설고 두려웠는지 경찰에게서 파고드는 질문 몇 가지에 잠깐씩 대답을 하고 때론 우물쭈물하며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를 보던 주변 사람들이 지금 영정 앞에서 이러는 거 너무하지 않냐고 항의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경찰 측도 심력 끼쳐 죄송하다고 말은 했지만 곧바로 그래도 꼭 필요한 절차라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그중 한 경찰이 제게 다가오더니 둘째 며느리 되시죠? 시어머니 사고 경위 저희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사소한 부분이나 고인의 평소 행적 중 특이한 점이 있으면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어머니께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고 되물었고요. 경찰은 우발적인 사고라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전 말문이 막혀 고개만 끄덕였고 멍한 상태로 경찰들을 배웅했어요. 그들이 나간 뒤 장례식장은 한동안 어수선했어요. 우발적인 사고라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 그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당장 답을 구할 수도 없었거든요. 일단 장례식은 계속 진행해야 하니까요. 억지로 울음을 삼키면서 조문객을 맞이하던 중 전 이건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이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들로 연결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복잡한 생각과 침통한 슬픔 속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다 구석에서 잠깐 잠이 들었죠. 꿈과 현실의 어느 경계선에서 전 멍하니 장례식장을 둘러봤어요. 그 많던 조문객들은 다 어디로 가고 텅 빈 장례식장에 저 혼자 서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모두 어디 갔지? 전 두려움에 여보하고 남편을 불렀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몸도 굳어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마치 가위 눌린 상태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장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오더라고요. 전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은 소리도 전혀 내지 않고 들어오더니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서더라고요. 그 사람의 뒷모습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전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린 여전히 나오지 않았죠. 하얀 소복을 입은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간신히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 천근만근한 몸을 끌고 시어머니에게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다가가자 아무리 힘을 써도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 눈에서 폭포수처럼 눈물이 떨어지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아가 CCTV를 확인하거라. 꼭. 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주변엔 여전히 수많은 조문객들로 북적거렸고 전 식은땀에 완전히 젖어있는 상태였어요.
전 멍하니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넘기기엔 너무나도 생생한 꿈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한과 울분에 찬 목소리요. CCTV요? 전 시어머니와 대화하듯 중얼거렸고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반드시 CCTV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찾아보겠노라 다짐했죠. 장례가 모두 끝나고 가족 모두 시어머니가 없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시어머니께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께서 꿈에 나타나 세아가 CCTV 꼭 확인하거라 하고 절박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 결국 경찰서를 직접 찾아갔죠. 그리고 담당 형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봐도 되겠냐고 여쭤봤어요. 새벽 시간이었고 인적이 거의 드문 곳이어서 증거자료라 할 만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나마 찍힌 희미한 방범용 CCTV 화면 속에서 분명 누군가 시어머니를 도로 코너 쪽으로 밀쳐서 차에 치이도록 만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벽에 가려져서 운전자는 어머니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를 세우지 못한 거였어요. 제 눈으로 그 장면을 직접 보는데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장면이었죠. 분명 누군가 고의적으로 밀친 느낌이 있죠. 교통사고 전문 수사관에게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미끄러진 각도가 이상하다. 보행 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 치곤 몸이 너무 강하게 떠밀려난 흔적이 보인다고 소견을 냈습니다. 이후 제 감시 과정에서 누군가 상당한 힘으로 뒤에서 부딪혀야 만들어질 수 있는 자세라는 분석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밀어 사고를 유발한 살인일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의심하게 됐고 현장 도로 주변에서 추가로 수집한 휴대폰 영상, 상가 블랙박스 등을 맞춰보다 이 영상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사고를 유발한 살인이요? 전 생각하지도 못한 말에 온몸의 피가 말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인이라니 그 좋은 분을 누가 죽였다는 말이잖아요. 전 이성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진척은 있나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화면도 뚜렷하지가 않고 시어머니께서 원한을 살만한 일도 없어서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네요. 저희가 아무래도 요즘 일이 많기도 하고 형사님은 저와 얘기하는 중에도 다른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들도 많아 보였죠. 형사님은 피곤에 찌든 목소리로 가족분들 얘기론 둘째 며느리와 사이가 가장 돈독했다고 하시던데 혹시 짐작 가시는 일은 없으신가요? 하고 저에게 물었어요. 전 고개를 저었죠. 도저히 시어머니께 원한을 품을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걸까 싶었습니다. 전 형사분들이 너무 바쁘시고 시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빨리 풀고 싶은 마음에 가족들에겐 알리지 않고 저 혼자 시어머니의 주변을 조사하고 다녔어요. 조그마한 단서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러다 우연히 시어머니 명의의 건물을 정리하던 과정 속에 세입자를 찾아갔다가 마침 의심 가는 사람을 한 명 찾아내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관리하시던 작은 건물이 여러 채 있었고 여러 임차인이 새들어 살고 있었거든요. 그중 한 호실에 꽤 독특한 임차인이 있었어요. 바로 무당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 좋다라는 마음이 크신 분이라 무당이라고 해서 딱히 거리낌 없이 새를 놓으셨대요. 게다가 처음엔 무당도 예의 바르게 행동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당이 밀린 월세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곧 굿 의뢰가 들어올 거다. 그때 한꺼번에 갚겠다고 말만 하면서 몇 달간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선 워낙 사람을 쉽게 내치지 못하는 성품이라 어떻게든 기다려주셨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시기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서요. 그런데 1년 넘게 월세가 밀리자 시어머니도 더는 방법이 없겠다고 판단하셨고 결국엔 퇴거 요청을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이젠 도저히 기다리기 어렵다, 미안하지만 방을 빼줘야 할 것 같다고 부탁하듯 말씀하셨는데 그 무당은 그 순간부터 태도가 돌변했다고 해요.
내가 분명히 굿 을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디 가라는 거야? 당신이 나가라면 나가야 돼?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방을 빼지 않겠다고 고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여러 번 그동안 도와드리고 최대한 봐드렸지만 이제 너무 힘들다고 설명을 해도 무당은 듣는 둥 마는 둥 억지를 부렸고 심지어 내가 신의 가호를 받아서 곧 한몫 단단히 잡을 테니 그때까지만 봐줘라 같은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게다가 무당은 기륭수를 점쳐준다면서 시어머니에게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돈다, 죽음의 기운이다, 주변 사람 중 누군가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귀담아 들을 뿐은 아니지만 은근히 찜찜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 무당과 자주 부딪혔고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까지 갔었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사람 좋게 제가 너무 빠듯하다고 하시니까 몇 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짐을 정리하고 방을 빼시면 저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수습하려고 했대요. 하지만 무당 쪽에서 되려 나도 할 만큼 했어. 내가 가만히 있는 건 신령님 때문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들 큰 코 다쳐 하면서 협박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 누구에게나 친절한 시어머니도 그 일로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죠. 결국 시어머니는 여러 차례 고심 끝에 변호사를 선임해 퇴거 소송까지 준비하게 됐습니다. 무당 쪽은 알겠다고 했다가도 번번이 말을 뒤집고 계약 해지 기간을 제멋대로 넘겨가며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이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시어머니는 정신적으로도 꽤 힘들어하셨고 주변 사람에게도 세입자가 이렇게 남에게 폐를 끼치며 버틸 줄은 몰랐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도 두 사람의 갈등은 풀리지 않았대요. 무당은 난 여기서 나갈 생각 없다. 그리고 내 짐에 손이라도 대면 신령님의 분노를 받게 될 거야. 하며 버텼고 시어머니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까지 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시어머니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시어머니와 무당 싸우는 장면을 봐왔던 다른 집 임차인들은 설마 그 무당이 앙심을 품은 걸 아닐까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몇 번의 협박 비슷한 말을 했고 심지어 조만간 끝장이 날 것이란 식으로 으름장도 났다는 목격담도 있었다니까요. 전 형사님에게 이런 사정에 대해 전달했고 형사님도 범행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며 당장 무당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일 무당은 굿을 지나가는 손님이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했어요. 실제로 굿 사진과 영상 그리고 굿에 참여한 사람들의 증언이 입증되면서 당일 현장 근처에 없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해요.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생각에 조금 기대를 한 탓일까요? 저의 실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 무당이 경찰서를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그 무당이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무당은 저에게 시어머니가 아주 딱 붙어 계시네. 한이 아주 많으신 모양이야. 내가 그래서 경고했었는데... 그래도 예정에 있어서 말씀은 드릴게. 범인은... 무당은 주변을 살피다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범인은 가족 중에 있어. 전 무당이 본인을 의심한 저에게 앙심을 품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애써 생각했지만 내내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가족? 대체 누가? 시어머니는 늘 가족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모두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었는데 전 혼란 속에서 시어머니가 자주 다니시던 수녀원의 보육원에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종종 다니던 곳이었기에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눈물을 삼켰죠. 아이들은 천사할머니 오늘은 안 오세요 하고 물었고요. 전 천사할머니는 다른 나라로 가셨어 하고 하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한 수녀님께서 제 곁으로 오셔서 계속 위로를 해주셨어요. 전 사실 시어머니께서 단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루빨리 범인을 찾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네요 라며 털어놨죠. 그러자 그 수녀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릴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정말 오랫동안 고통받으셨기에 아무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고통을 받으셨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시아버지께서 몇 년 동안 계속 이혼을 요구하셨다고 해요. 수녀님의 얘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 시아버지와 그리 자주 뵙진 못했지만 그래도 항상 가족 모임에서 만나면 시어머니를 잘 챙겨주시는 따뜻한 남편이자 아들들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셨거든요. 그런 시아버지께서 왜 시어머니께 이혼을 요구하셨을까요? 전 수녀님을 조금 추궁해서 그동안 숨겨왔던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지가 지독한 바람둥이였단 사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유능한 대표이사로 강단 있고 추진력 있는 경영자였어요. 집안에선 가정적이고 다정한 모습이셨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라 집에 거의 계신 날이 없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둘만의 시간보단 사교 모임, 골프 약속, 해외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남에게 티를 내진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외부 행적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의심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상 접대나 여러 술자리, 심지어 해외 출장이 잦은 건 대표이사라는 직무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일정이 지나치게 잦고 길어지다 보니 수상한 순간이 많았던 거죠. 그런 세월이 지속되면서 시어머니는 여자의 직감으로 다른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 계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주변 지인을 통해 시아버지에게 젊은 애인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들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시어머니가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시아버지가 업무 미팅을 핑계로 나간 날 뒤를 밟아본 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성과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 애정이 담긴 스킨십까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할 정도로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남편에게 바로 따지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게 시어머니의 성품이기도 했지만 괜히 가정이 깨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쌓아온 부부 생활과 가정의 틀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수녀님에게 큰 충격을 호소하셨지만 이혼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결론에 스스로 도달하셨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눈치챘는지 오히려 시어머니께 우리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며 뻔뻔한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 본인은 바깥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시어머니도 자기 삶을 살라는 식으로 제안을 해왔던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싶었지만 차마 가족 내 불화를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 대놓고 폭로하거나 절차를 밟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다만 내가 이혼은 안 한다. 끝까지 부부로 남아있으면서 네가 하는 행동을 다 지켜보겠다고 마음 먹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엔 은근한 냉전 상태가 이어졌어요. 우리 앞에선 쇼윈도 부부처럼 행동하고 사이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그런 사정을 품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가족을 지키겠다며 묵묵히 참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계속됐다고 들었습니다. 수녀님이 걱정하셨지만 시어머니도 의외로 아직까진 감수하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보이려 노력하셨대요. 하지만 속으론 크게 상처받고 계셨을 겁니다. 혹시 시아버지가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 수녀님의 말씀을 모두 듣고 전 시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바람 문제로 이미 갈등이 깊었고 시어머니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셨다면 시아버지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시아버지는 사업도 크게 확장하고 있어서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을 수도 있었을 테죠. 이 일이 밝혀질 경우 후폭풍을 생각하면 과연 이게 옳은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전 두려움을 이겨내고 형사님께 사실을 말씀드렸죠. 형사님은 당황하시면서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몰래 경찰 조사를 받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시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일을 끔찍한 상상 속에 폭풍 전야 같은 조용한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형사님께서 전해주신 얘긴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정작 시아버진 시어머니 사고 당일 그 젊은 애인과 함께 머무르는 모습이 다른 호텔 CCTV에 선명하게 찍혔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알리바이가 돼버렸죠. 경찰이 사고 시각에 어디 계셨느냐고 물었을 때 시아버진 본인 스스로 애인과 있었다고 순순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더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불륜 중인 애인과 호텔에 있었다니. 하지만 법적, 수사적 관점에선 그 시각에 애인과 함께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했으니 혐의에선 멀어지게 된 셈이죠. 물론 형사님은 다각도로 조사해 보셨다고 해요. 혹시 돈을 써서 위장을 했거나 하수인을 고용한 건 아닌지 조사해 봤습니다만 현재로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살해 동기로 삼기엔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내를 해치진 않는다며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결국 용의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시아버지의 불륜은 이제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바람 때문에 부인 괴롭히다가 이런 결과를 부른 건 아니냐는 비난도 없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생전부터 본인을 괴롭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가 범죄 혐의와 상관없이 도의적 비난을 피하긴 어려웠겠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괜히 회사 평판이 나빠질까 혹은 이혼 문제 등으로 재산 구도가 뒤엉킬까 전전긍긍했다는 얘기도 들리더군요. 시아버지가 진짜 범인이 아니었다는 게 다행이라 해야 할지 애초부터 바람 따위로 시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핥힌 게 당사자 스스로 큰 죄를 짓고 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시아버진 바람둥이라는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뿐 시어머니의 의문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다만 이 사건이 끝난 뒤로도 시아버지가 애인 문제나 회사 경영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곤 했죠. 남편과 그의 형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문제로 인해 모두가 큰 상처를 받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얼마나 많은 걸 감싸 안고 지내셨는지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이 일로 동서가 저를 찾아왔어요. 동서는 그 다정다감한 아버님께서 뒤에서 그렇게 호박씨를 까고 계셨다니 믿어지지가 않지 않아? 그러며 한참을 시아버지 욕을 했어요. 전 잠자코 듣고만 있었죠. 그러다 동선 제게 은근슬쩍 지나가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서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러고 보니 동서는 전과 달리 차림도 조금 지저분해지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습니다. 요새 무슨 일 있어요, 형님? 저희 질문에 동선 조금 횡설수설하며 말했죠. 남편이 요새 돈을 안 줘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빌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혹시 어머니가 무슨 말씀 안 하셨지? 늘 잘 빌려주셨는데 요전에는 안 주시려고 하더라고. 동서한테는 잘 해주시면서 나한텐 왜 맨날 못되게 구시는지. 어머, 내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은 분한테 망발이네. 전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단 말이 못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댁에서 일하시는 가사 도움 있게 부탁드려서 집안에 있는 CCTV를 모두 보여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보라고 했던 CCTV는 혹시 이걸 말하는 것이었을까? 전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려움을 떨며 그 많은 양의 녹화 영상을 모조리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비밀을 알게 되고 말았죠. 동서는 겉보기엔 밝고 호탕한 성격이라 처음 봤을 때 저도 참 재밌는 사람이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나 가족들에게 살갑게 굴고 파티나 모임 분위기도 잘 띄워주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조금 알게 되면서 동서에게 생각보다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낭비벽이었죠. 옷이며 가방, 화장품 같은 사치품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도 하고 해외여행이나 유흥비에도 돈을 물쓰듯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워낙 베푸는 걸 좋아하고 자식들에게도 관대한 편이라 동서가 한두 번 돈을 빌릴 때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오히려 동서가 또 무언가 부탁하면 들어주려 애쓰셨죠.
동서가 어머니 이번엔 진짜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어요 하면 시어머니는 다음에는 꼭 갚아야 해. 너도 이제 가정이 있으니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며 조금씩 돈을 내주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시어머니도 점차 이대로 두면 동서가 버릇을 고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결국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 작정하고 충고를 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막 쓰는 건 네 삶을 망치는 지름길이야.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 내 돈도 무작정 써줄 수 있는 건 아니잖니. 동서 입장에선 한참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강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상처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우시자 어머니가 날 사람 취급도 안 한다. 뭘 그렇게 내가 막 쓴다고 하는 건지 다 갚을 건데 하는 식으로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사실은 시어머니 돈을 여러 번 빌리면서 단 한 번도 갚지 않았다는데 다 갚을 거라는 말은 좀 어불성설이긴 했죠. 그렇게 불만이 쌓이던 중 동서가 또다시 큰 돈을 빌리려다가 시어머니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더는 안 된다. 네가 갚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요구만 하면 내가 어떻게 믿어주겠니?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날 동서가 상당히 화가 났나 봐요. 내가 만만해서 돈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잘도 베풀면서 왜 나한텐 박하세요? 어머니는 둘째 며느리를 너무 편해해요. 걔가 빌려달라면 빌려주실 거죠? 그런 말을 내뱉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 말에 크게 실망하신 얼굴이었습니다. 동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으며 감정이 폭발했어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점잖게 대화를 시도하셨지만 동서가 워낙 감정적으로 굴어서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이후로 동서는 시어머니를 멀리하고 가족 행사에도 잘 안 나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실제로 동서가 시어머니의 재산에서 뭔가 혜택을 더 받길 바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심증은 충분했어요. 드디어 범인을 잡아냈을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확실한 물증은 잡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고 당일 동서는 도박판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죠. 처음에 형사님에게 얘기 들었을 때 도박판이 알리바이라고? 라며 기막혀 했지만 막상 그날 동서가 함께 도박을 했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고 도박장 CCTV 자료도 남아 있었어요. 범행 시간대에 확실히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동서의 혐의는 벗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도 도박판에 앉아 있을 수 있나? 첫째 며느리가 너무 철없고 무책임하네 하는 비난이 쏟아졌으니까요. 동서는 이런 식으로 내 치부가 드러나면 난 어떻게 사냐며 막 울었다고도 합니다. 동서는 수사선상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났지만 가족들 간의 관계는 이전처럼 회복되기 힘들게 되어버렸죠. 시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걸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니 참 씁쓸했습니다. 나중에 동서가 울먹이며 어머니께 마지막에 너무 못할 말을 해서 후회된다고 제게 살짝 고백하기도 했어요. 동서는 그 말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몰랐다는 듯 뒤늦게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죠. 저로서도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런 말을 들었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쓰리고 아팠지만 이미 때는 늦었으니 그저 이제라도 어머니 뜻을 되새기고 반성하며 사시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의 일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형사님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며느님의 도움으로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왔으니 지금 바로 검거할 거예요. 범인은 바로... 형사님의 말을 듣고 전 충격을 받고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전 응급실이었습니다. 제 곁엔 남편이 있었고 제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전 눈을 뜨자마자 남편을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계속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범인은 남편의 형인 아주버니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긴급 체포가 됐고 저희는 형사님에게 모든 전말을 듣게 됐어요. 동서분이 시어머니랑 대화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검토하던 중 남편에 대한 얘기에서 석연치 않다고 느껴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동서가 그렇게 자금난에 쪼들리게 된 이유는 바로 아주버니의 막대한 빚 때문이었다고 해요. 시부모님도 많은 돈을 빌려줬지만 아주버니는 개인 회생까지 신청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지경이었고 시아버지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자 계속 시어머니를 물고 늘어졌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동서 몰래 조금씩 계속 도와줬지만 시어머니도 한계에 다다랐고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아주버니는 제 남편과 이복 형제 관계였대요. 시아버지가 바람을 핀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 어린 시절부터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시어머니가 데려다 키우다시피 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아주버니에게도 편견 없이 따뜻하게 대하셨대요. 오히려 친아들인 제 남편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며 네가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라 하고 챙겨주셨다고 해요.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이 아이도 우리 집안의 소중한 아들이다 라며 늘 아주버니를 감싸 안으셨고요. 그런데 아주버니 본인은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시어머니를 온전히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던 듯해요. 아마 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났다는 출생 배경,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아들인 남편과 자신을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다르다는 식의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서와 아주버니의 이 메시지 중에 어머니가 날 예뻐하긴 하지만 그건 위선적인 동정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쓴 내용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내내 시어머니께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어머니 건강은 내가 늘 챙기겠다 같은 말을 자주 했지만 본인이 위기에 처하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죠. 직접적인 문제는 결국 돈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아주버니가 사업을 하며 주식이나 코인 투자 같은 하이리스크 투자에도 크게 손을 댔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느 정도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투자가 점점 무리수가 되면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됐고요. 시아버지가 도와주시다가 더 이상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선을 그었고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계속 돈을 빌려주시며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에 손대지 말고 아버지 회사에 취직이라도 하는 게 어떠니라고 걱정하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아주버니는 내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서 어떻게 구걸하듯 해야 하나, 결국 난 진짜 가족이 아니라니까 라는 식으로 분노와 불만을 가졌던 모양이더라고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아주버니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바로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보험금 수령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생전 자신이 세운 여러 기부나 재단에 재산을 많이 기부하고 봉사에 쓰셨던 터라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자연스럽게 실천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버니 눈엔 그 모습이 위선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주버니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 중엔 시어머니에게 알지도 못하는 남들은 실컷 도와주면서 정작 나한테 돈 줄 땐 아쉬운 소리 하냐고 당신은 위선자라는 문구가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이런 문자를 받고도 네가 많이 힘든가 보구나. 감기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렴. 사랑한다. 하고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변에선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유독 더 챙겨주시는 것 같다고 할 정도였는데 아주버니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불행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아주버니가 시어머니 앞으로 고액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시기는 최근이 아니었지만 아주버니는 시어머니에게 꾸준히 접근하면서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금을 설계해 놓았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시 아주버니가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고 생각하고 쉽게 동의하신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첫째 아들의 나쁜 의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버니는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엔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주버니는 이미 투자 실패로 사방이 막힌 상태였고 이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 속에 가장 끔찍한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겉보기엔 어머니를 사랑하는 착한 아들인 척 하면서 실제로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시어머니를 죽일 방법을 모색했던 거예요.
사고 당일 아주버니는 시어머니가 새벽 일찍 봉사를 위해 집을 나선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을 했고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길 중에 후미진 곳을 물색해 차량 사고가 날 만한 지점에 숨어서 기다렸다가 시어머니를 도로 쪽으로 세게 밀어 마주오던 차에 치이도록 만들었어요. CCTV에 포착된 사건의 순간에 처음엔 화질이 안 좋아서 얼굴이 확실치 않았지만 경찰이 전문 업체에 의뢰해 복원 작업을 거치면서 몇 초 정도 스쳐 지나가는 범인의 얼굴 윤곽 일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해당 영상에서 누군가 시어머니를 강하게 밀치는 순간 팔 부근에 문신 비슷한 그림자가 또렷이 잡혔다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가족 중 팔에 문신이 있는 사람이 아주버니 한 명이었고 대조해 보니 명백히 같은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아주버님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휴대폰과 통화 내역을 추적했더니 사고가 나기 며칠 전부터 이제 곧 다 해결된다. 큰돈 들어올 일만 남았다 같은 메시지를 여러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남긴 정황이 포착됐어요. 또한 시어머니에게 보냈던 불만 섞인 문자들. 내 엄마도 아니면서 가증스럽게 위선 떨지 마. 돈 좀 더 줘. 같은 문자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있었다는 게 확인되어 시어머니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확실히 드러낸 자료가 됐어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을 끔찍한 일이죠. 아주버니는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처음엔 오해다,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께 그런 짓 할 리 없다며 잡아댔지만 증거가 속속 나오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아니길 바랐지만 슬픈 현실이 되고 말았죠.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가 마치 이 위험을 어렴풋이 짐작이라도 한 듯 유언장에서 만약 내가 죽게 되는 이유가 가족 중 한 명이라면 모든 유산을 둘째 아들 내외에게 남긴다라고 명시해 두셨더라고요. 유언장을 수정한 시기를 추정해보니 그 무당이 시어머니에게 기륭수를 점쳐준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 무렵 아주버니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시기이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혹시 몰라서 그런 문구를 추가하신 것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니는 그 유언장 조항에 의해 자신이 꿈꿨던 보험금이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아주버님이 범인으로 밝혀졌다는 소식에 시댁 식구들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친아들과 똑같이 대우했던 이복형이 오히려 시어머니를 돈 때문에 살해하다니. 남편도 크게 분노하며 형은 애초부터 가족이 아니었다고 절교하기도 했고 시아버지도 몇 날 며칠을 술에 취해 지냈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역설적으로 아주버니에겐 증오와 피해의식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비극이었죠.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아주버니는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결국 한때 가족이라 불리던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면서 모든 걸 잃고 말았죠. 재판이 끝난 후 법정에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아주버님이 고개를 떨군 채 소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시어머니의 죽음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가족 간의 비극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결국 가장 의외의 인물이 범인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큰 반전이었어요. 첫 번째 용의자였던 무당은 월세가 밀렸던 것으로 원한이 있었고 시아버진 불륜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동서는 돈을 빌리려다 안 돼서 시어머니와 충돌했지만 정작 그 누구도 아닌 아주버님이 결정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꿈을 통해 CCTV를 꼭 확인하거라 라고 일러주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종결됐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본인이 노린 대로 막대한 보험금마저 챙길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진범이 밝혀지고 시어머니가 미리 써두신 유언장까지 공개되면서 아주버님의 잔혹한 계획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갔죠.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려 했던 시어머니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앗아간 범인의 손에 보험금까지 쥐어주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죽음과 유언장 그리고 CCTV가 하나로 맞물려 가장 예상치 못했던 살인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아주버님은 법정에서 죗값을 치르며 모든 걸 잃었답니다.
남편은 판결이 난 후에도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가족이라 믿고 의지했던 형이 시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은 남편에게 큰 배신감과 자괴감을 안겼죠. 어머니는 저런 형까지 끌어안으려고 하셨는데 형은 결국 어머니를 그렇게, 남편은 여러 번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건 이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바람 문제로 원래도 가정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던 시아버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죠. 더군다나 이복 아들인 아주버니가 범인으로 밝혀지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가정의 불화와 실패가 결국 이런 비극을 낳은 게 아닐까라며 술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시어머니가 끝까지 모두를 가족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감싸려 했다는 사실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바람둥이이신 시아버지와 은혜를 모르는 상간녀의 아들, 허영심의 눈이 먼 첫째 며느리마저 모두 품으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진심으로 가족의 화합을 바라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랑이 왜곡되어 증오로 변하고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씁쓸하고 슬펐어요. 시어머니께서 남긴 재산과 유산은 모두 저와 남편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재산이란 건 제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 정의감, 그리고 봉사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그분이 참여하셨던 봉사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 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떠올리면서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의 뜻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 걸 꼭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도 저를 꼭 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흔적은 단순히 유산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과 철학이 됐죠. 시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리며 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세아가,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단다. 네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전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선함을 제 삶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아주버니가 남긴 상처와 어두움도 결국엔 시어머니의 선함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이 비극은 결코 잊혀지지 않겠지만 저와 남편은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거예요. 그게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더욱 소중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여자입니다. 사실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평범한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전 원래 지방에서 할머니와 단둘이서만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셨거든요. 할머니에게 듣기론 제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혼하고 얼마 뒤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그 이후론 줄곧 할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전 세상에서 저희 할머니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보호자이자 친구였으니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결혼하고 중국에서 살던 고모가 갑자기 할머니 댁에 나타났어요. 중국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하잖아요. 딱 그 꼴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고모는 절 눈의 가시처럼 여겼죠. 학교가 끝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늦게 들어온 저를 위해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시러 주방에 가시면 고모는 저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냈어요.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니? 학교 끝났으면 빨리빨리 들어와서 할머니 밥이라도 차려줘야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딸인 본인도 있는데 왜 나한테 밥을 해라 마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오는 거예요. 밥 시간 됐으면 고모가 차려서 먹으면 되지. 왜 저더러 그러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부모 없는 애들 티가 난다니까. 그리고 너는 다 큰 애가 왜 아직도 할머니한테 빌붙어 있니? 우리 엄마가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독립해서 할머니 호강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어쩜 이기적인 게 네 아빠랑 똑같다. 할머니네 집에서 살겠다고 왔으면 그냥 조용히 살면 될 일이지. 갑자기 나타나선 어떻게든 저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자꾸 저더러 대학 졸업하면 취직해서 나가란 소리를 했죠. 결국은 고모의 모진 구박을 버티지 못한 전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할머니와 헤어지는 건 너무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모 말대로 대학도 졸업했고 그 동네는 젊은 제가 일할 만한 마땅한 일자리도 없었거든요. 아르바이트만 해선 할머니에게 효도는커녕 생활비조차 드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서울살이를 시작한 전 일자리부터 찾았어요. 돈이 급하다 보니 다른 건 보지도 않고 바로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골프장이었는데 전화 받고 예약이나 받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비전이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 일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보자 싶었죠. 전화만 받고 안내만 하면 되는 일이라길래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더군요. 매일 꽉 끼운 유니폼을 입고 높은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집에 오면 그대로 쓰러져 자기 바빴습니다. 계획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일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꽤 오래 일했어요. 거기서 남편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근무하던 골프장 대표의 친구였어요. 처음엔 남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죠. 평일 대낮부터 매일 골프장이나 드나드는 남자가 괜찮을 리 없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남편은 저는 아예 꿈도 못 꿀 정도로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골프장 다른 직원들 말이 청담동에 유명한 에스테틱 건물이 있는데 거기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 건물주다 보니 매일 한량처럼 골프나 치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골프장에 올 때마다 저에게 자꾸 수작을 걸고 친한 척을 하길래 제가 만만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더니 저녁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전 호기심 반 관심 반으로 남자를 따라 나갔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전 연인 사이가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이 저녁을 먹자고 했을 때 단번에 거절을 해야 했어요. 그랬으면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거예요. 사실 결혼하게 된 것도 말이 되질 않았어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골프장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죠. 혼자도 아니고 시어머니 아시는 분들 잔뜩 데리고요. 당시엔 저도 시어머니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니 근무하던 대로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일행 중에 한 분이 골프장에 처음 온 분이었는데 예약하지 않고 오셔서 골프장 사용이 어려웠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무가내로 나왔어요. 네가 뭔데 이용을 못한다 만다 난리야? 여기 이분이 누군 줄 알아? 여기 골프장을 통째로 인수하고도 남을 뿐이라고. 여기 대표 어딨어? 이 대표 어디 갔냐고? 시어머니는 대표까지 부르면서 절 쏘아봤어요. 시어머니의 큰 소리에 골프장 대표가 달려나왔죠. 무슨 일이냐고요. 그런데 대표가 시어머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아는 체를 했습니다. 준석이 어머니 오랜만에 오셨네요. 저희 직원이 뭘 잘 몰라서 실수했나 봐요. 바로 준비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표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바로 제 남편의 이름이었죠. 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분이 남자친구의 어머니였던 거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아예 작정하고 저를 보러 온 거였더라고요. 이 대표가 우리 아들 친구라 내가 믿고 어려운 손님들 모시고 온 건데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무슨 저런 애를 직원으로 써? 당장 잘라! 시어머니는 옆에 있는 일행들에게 저런 애한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대표에게 저를 자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전 다른 걸 떠나서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렇게 몰상식하고 무식한 졸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에게 경고하기 위해 온 거였죠. 제가 퇴근 시간까지 골프장에서 기다렸다가 퇴근하려고 하는 저를 불러서 본인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한단 소리가 경악스러웠죠. 내가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만난 여자애들 다 만나고 다녔지만 넌 최악 중에 최악이야. 대학도 치잡대에 골프장에서 전화라 받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부모까지 없을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이미 제 뒷조사까지 다 했더라고요. 제가 나온 학교랑 사는 곳, 가족 관계까지 싹 다 말이죠.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랑 한 공간에 앉아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좋은 말로 할 때 내 아들 옆에서 떨어져. 안 그럼 내가 너 서울 하늘 아래 발도 못 붙이고 살게 할 거니까. 당시에 남편이 돈 좀 있는 집안 아들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드라마에서나 봤던 장면이 제 앞에서 펼쳐질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돈 봉투만 저에게 안 던졌지 말로 가슴에 비수를 푹푹 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말은 성공적이었어요. 원래도 전 절대 주제 넘은 짓을 하지 않았죠.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이 남자와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곤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조건도 조건이었지만 전 그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전 시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뒤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냐고요? 얼마 뒤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전 혼자 끙끙 앓다가 남자친구에게 말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도 꽤 놀라웠습니다. 아이씨라고 한마디 내뱉고는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때 제 기분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죠.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었고 예정에 없던 임신이었으니 남자가 놀란 거야 당연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표정은 딱 아이씨 똥발반내였습니다. 전 이대로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게 맞나 매일 밤 고민을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과 헤어지게 되면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제 아이이니 나 키워야 하겠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뱃속 아이를 아버지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께서 절 금이야 오기야 길러주셨지만 사실 저도 부모 없이 자라잖아요. 부모의 부재가 아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아이를 저처럼 자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전 뱃속의 아이만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결심했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보기로요. 그런데 제 인생은 참 이상해요. 순탄하게 넘어가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 임신 사실을 알고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따라 청담동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는데 절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던졌죠. 내가 너 다시는 볼 일 없게 하라고 했지? 그 염치 없는 얼굴 들고 어떻게 또 내 앞에 나타나? 전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실에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죠.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눈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와 아이가 걱정이 되긴 하는지 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엄마, 이제 좀 포기해. 그럼 내 새끼 임신한 여자를 나더러 버리기라도 하라는 거야? 아무리 돈밖에 모르는 엄마라도 양심은 있어야지. 뭐야? 이 멍청한 자식아. 아유, 어쩜 만나도 저런 년을 만나니? 내가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당신이야말로 작작 좀 해. 무식하게 컵이나 바닥에 던지고. 당신 좀 창피하다고. 그럼 우리 집 핏줄을 버려. 괜히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당장 애 배 나오기 전에 식부터 올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시아버지께서 핏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시부모님께선 자식이라곤 남편 하나뿐이다 보니 유독 더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고집 덕분에 얼마 뒤 전 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제가 청담동 며느리가 되긴 했지만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도 걱정이 많았죠. 정말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하지만 결혼식 날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더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결혼의 속사정을 모르시는 할머니께서는 제가 부잣집에 시집간다고 마냥 좋아하셨거든요. 다 커서도 할머니에게 효도 한번 못한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래도 시집이라도 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다행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항상 제게 못되게 굴었던 고모가 샘내며 배 아파하는 모습도 볼만했죠. 곰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런 태어를 낚았대? 이게 다 내 덕인 줄 알아. 내가 너 서울 올라가라고 해서 네가 네 남편도 만난 거잖아. 그 덕 잊지 말고 평생 나한테 잘해라.
본인이 서울로 나를 내쫓았기 때문에 제가 남편을 만난 거라며 평생 은혜 갚으라네요. 전 얄미운 고모를 봐서라도 보란 듯 잘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다짐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전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사실 전 시부모님께서 처음에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을 때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식을 올려도 시어머니께서 절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옆에 데리고 살면서 좀 가깝게 지내고 싶으신 마음이 있기는 한가 보다 싶어 내심 기대했죠. 그런데 제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같이 살자고 하신 건 절 가족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부려먹을 생각이었던 거죠. 네가 평범한 집안 자식 정도만 돼도 내가 이 정도로 걱정을 안 할 텐데 워낙 부족한 게 한두 가지여야 말이지. 이 집에 살면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직시하고 김 여사가 하라는 대로 배우고 시키는 대로 해. 내가 그나마 좀 쓸만하다 생각이 들면 그때 호적은 정리해 줄 테니까. 식을 올리고 한 집에 사는데도 시어머니는 절 이 집 식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배가 만삭이 될 때까지도 혼인신고를 못하게 하셨죠.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기준에 제가 부합하게 되면 그때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혼인신고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며느리 테스트 같은 거였죠. 그러다 보니 전 시어머니 말씀에 한마디라도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아서 미움을 받을까봐 무섭기도 했지만 제가 제 생각을 조금이라도 시어머니 앞에서 말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셨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손님들을 초대하고 파티를 열고는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에스테틱 VIP들을 모시고 접대를 하는 자리였죠. 파티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는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음식부터 세팅, 집안의 꽃 장식까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만 했죠.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 던지고 부숴버렸어요. 옆에서 시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으면 꼭 분노 조절 장애 환자 같았거든요. 조금만 화가 나도 불같이 화를 내고 손에 집히는 대로 다 망가뜨려야 직성이 풀렸거든요. 그래도 전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 싶어 시어머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도 명색이 이 집안 며느리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배도 나와서 거슬려 죽겠는데 왜 그렇게 앞에서 알짱거려? 사람들 앞에서 결혼 전에 임신해서 시집왔다고 광고하냐? 자기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더러 툭하면 배가 나와서 거슬린다고 하셨죠. 심지어 옷으로 좀 가리라고도 하셨고요. 결혼 전에 임신한 게 자랑이냐고요. 전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를 들으며 항상 눈이 질끈 감기고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애써 차가운 손을 세게 움켜주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파티인데 저도 좀 돕고 싶어서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넌 아직도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닌데 네가 할 일이 뭐가 있니? 정 돕고 싶으면 김 여사 따라 들어가 주방 일이라 좀 돕든지. 제가 망설이고 망설이다 한마디라도 건네면 시어머니는 무서운 눈으로 절 쏘아보며 화를 내셨습니다. 더군다나 혼인신고를 할 때까진 전 이 집안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 집에 고용된 직원도 아닌데 전 항상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행사 준비를 해야 했죠. 거기다가 행사가 시작되면 전 더 자취를 감춰야 했습니다. 제가 괜히 사람들 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다고요. 자랑할 만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 사람들 앞에 내세우지. 거기다가 너 골프장에서 일했던 거 알아보기라도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니? 아유, 나는 상상만 해도 너무 싫다. 시어머니는 제가 골프장 데스크에서 일했던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봤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고요. 처음엔 저도 일하는 분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게 당연히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전 집안에 손님이 오시면 알아서 집 안에 숨어 있었어요. 저에게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 집이 아니면 만삭의 몸으로 할머니가 계신 시골에 다시 내려가야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전 시어머니께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절 예뻐할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에게 매일 구박받고 혼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건 바로 남편이에요. 저와 결혼하겠다고 자기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반항도 했던 사람이 막상 식을 올리고 한 집에 살기 시작하니 전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매일 뭘 하고 다니는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죠. 심지어 뱃속의 아이에게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한 주에 한 번씩 산부인과에 가는데도 한 번을 함께 가주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임신하고 딱 한 번 병원에 같이 간 적이 있었네요. 바로 아이 성별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입에서 딸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남편은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전 그날에서야 남편이 저와 결혼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이씨, 점쟁이 말이 무조건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쪽팔리게 시까지 올린 건데 이 망할놈이 점쟁이 당장 가서 복비 내놓으라고 해야지.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전 휘둥그레졌어요. 남편은 아이가 생긴 절 책임지기 위해 식을 올린 게 아니라 제 뱃속 아이가 아들이라고 해서 저와 식을 올린 거였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가 아들인 줄 알고 나랑 결혼한 거였어? 그리고 나랑 식을 올린 게 쪽팔려? 그런 사람이 나랑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전 너무 서러워서 절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남편은 혼자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기가 차더군요. 어이씨구, 네가 울긴 왜 울어? 그 점쟁이가 네 뱃속 아이 딸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너랑 결혼 안 했어. 내가 미쳤다고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촌년이랑 결혼을 하겠냐?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워낙 핏줄을 중시하시고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시는 거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워낙 젊어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니까 시아버지께서 에스테틱 건물을 남편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옛날부터 사업차 동남아 쪽에 가 계신 일이 많았는데요. 한국을 비우는 일이 많다 보니 남편이 정신 차리고 참한 여자 만나 손주 하나만 순풍 낳아주면 강남의 에스테틱 건물을 바로 증여해 주신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반항까지 하며 임신한 저와 결혼을 한 거였어요. 점쟁이가 제 뱃속 아이가 아들이라고 한 말만 믿고요. 전 그때 배신감을 잊지 못합니다. 물론 남편처럼 생각 없고 철없는 사람이 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만큼은 불쌍하게 여기고 걱정하고 있다고 기대했었죠. 그런데 일말의 제 기대감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아예 절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거기다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에게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소리는 찍소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큰 소리 쳤는데 아니라는 거 알면 아버지가 지금 당장 우리 둘 다 내쫓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 나올 때까지 찍소리도 하지 마. 아무튼 도움되는 게 없냐. 전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볼록하게 나온 배를 꽉 끌어안았죠. 혹시나 이 몰상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다 제 아이 귀에 들어가기라도 할까 봐요. 그리고 전 더는 혼인신고를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시아버지께서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을 때 선수를 쳤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아직 혼인신고도 못했다고요. 시아버지가 동남아로 돌아가시고 나면 시어머니께 또 혼날 게 뻔했지만 전 상관없었습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 제 아이를 위해 호적이 필요했어요. 괜히 바보처럼 멍하니 있다가 혼인신고나 아이 출생신고도 못하고 이 집에서 쫓겨나면 안 되니까요. 어차피 뱃속 아이가 딸아이란 사실은 남편도 숨기고 싶어하니 어쩔 수 없이 제 뜻대로 해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너희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하고 뭐 했어? 우리 손주 나오면 바로 출생신고부터 해야 되니까 바로 가서 해. 오비서 지금 당장 얘 데리고 구청 가서 혼인신고부터 해줘. 시아버지의 상화에 못 이기는 척 저는 남편을 따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내내 남편이 절 쏘아봤지만 전 애써 모른 척 했어요. 어차피 이 집 구석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살궁리는 해야 했으니까요. 역시나 시아버지께서 출국하시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나올 때 되니까 꼴에 아주 찬머리 굴리는구나. 그런데 어쩌니? 네가 그래봤자 내 손바닥 위야.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시곤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절 무시하셨어요.
전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임신하고도 아이가 나올 때까지 채 7kg도 찌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이런 상태면 출산할 때나 아이를 낳고 난 이후 산모 건강에 무리가 올 수도 있으니 아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마음 편하게 쉴 수도 먹을 수도 없었죠. 마치 죽을 날을 받아놓은 시한부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아이가 태어나고 딸이란 사실이 알려졌을 때 시부모님께서 절 어떻게 대하실지 생각하면 벌써 겁이 났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며 어떻게든 저를 내쫓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나마 제 편이었던 시아버지마저 마음이 돌아설 테니까요. 전 임신한 내내 마음 졸이고 힘들어해서 그랬는지 출산일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날 역시나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남편까지도 말이죠. 전 너무 서러워서 도저히 할머니에게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나 시부모님께 미움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싶어서요. 태어나기 전날 고모와 함께 서울에 올라오신 할머니는 아기 얼굴만 보고 바로 내려가셨어요. 왜 벌써 내려가, 할머니? 내가 서울에 호텔 예약해 줄 테니까 거기서 하루 쉬고 내일 또 아기 보러 와요. 아이고, 올라오면서도 너희 시부모님 만나기라도 할까봐 얼마나 종종걸음으로 왔는데. 할머니는 우리 아기 얼굴 봤으면 됐다. 너희 시부모님 오시기 전에 얼른 갈 테니까 우리 공주님 밥 잘 챙겨 먹고 몸조리 잘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할머니가 바로 보내줄게. 할머님 병원에 오지도 않을 시부모님 눈치를 보느라 불이 나게 집에 내려가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전 전보다 더 유령처럼 지냈어요. 아무도 저와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고요. 전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게 버티자 마음먹었습니다. 저에겐 거지 같은 시댁이고 남편이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남편을 닮아가고 시부모님을 닮아가다 보면 핏줄이니 시부모님도 아이만큼은 예뻐해 주실 거라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에요. 그날만 생각하면 전 아직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시어머니께서 아침부터 저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알고 보니 전날 밤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피부과 예약을 잡아 놓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연락을 못했죠. 제가 신생아를 키우다 보니 낮이고 밤이고 애를 재우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예약이 된 줄 알고 피부과에 갔다가 예약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돌아오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원래 그런 거에 좀 예민하세요. 특권 의식이 있다 보니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 다 프리패스로 들어가야 하는데 못하게 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죠. 그날도 피부과에 갔다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예약이 안 됐다고 자기만 못 들어가게 한 거에 대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불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도대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팔자 좋게 노는 애가 그거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못하니? 너 원래 하던 일이 전화 받고 예약하는 거였잖아. 이제 집에 좀 산다고 네가 주제에 달라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예약하는 일도 못하는 거냐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요즘 잠을 통 못 잤더니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금방 다시 예약할게요. 이게 사람 놀려? 내일부터 김 원장이 휴가라 내가 오늘 꼭 예약하라고 했잖아. 너 설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나 엿먹이려고? 너 안 되겠다. 너처럼 정신 못 차리는 애는 한번 제대로 혼나봐야 돼. 너 핸드폰 내놔. 당분간 너 외출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 이게 다 나 엿먹인 벌이야. 어머니, 말도 안 돼요. 핸드폰 주세요. 전 시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사정사정을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일주일 동안 외출까지 못하게 했어요. 전 일주일 내내 집안에서 아이와 둘이서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과하다 싶어 남편에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전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저를 귀찮아했습니다. 우리 엄마 한번 열받으면 말 안 통하는 거 몰라?
안 그래도 요즘 경기 안 좋아서 얼굴에 주름만 잔뜩 생긴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그런 실수하면 어떡해? 남편은 전혀 제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애초에 절 신경 쓰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떤 대답을 받든 어떤 취급을 받든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이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날 새벽 응급실에서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놀란 고모가 새벽부터 저에게 계속 연락을 했는데 제 전화기가 꺼져 있자 연락이 되질 않은 거예요. 고모는 남편에게도 전화했는데 남편도 전화를 받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장례식장에 도착해서야 남편과 통화가 된 거죠. 남편도 계속 핸드폰을 받지 않아서 고모가 남편 사무실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했답니다. 만약 고모가 남편 회사까지 전화하지 않았다면 저는 할머니의 장례식장에도 못 갈 뻔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사람이 실수 한 번 했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댁 식구들은 비서만 덜렁 보내고 아무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 장례식이 끝나고도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일하는 분에게 맡기고 온 딸아이도 마음에 걸렸지만 도저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전 그대로 아무 가게나 들어가 혼자 술을 진탕 먹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요. 새벽이 돼서야 술에 취한 채 시댁에 들어간 전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하신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에 제가 할머니 임정도 못 지켰다고요. 저한테 할머니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저기 정신이 나갔네. 네가 지금 여기 어디라고 이 새벽에 들어와서 주태야. 내가 네 할머니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니?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술 먹었어? 술에 취해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흘겨보고 계셨고 옆에 있던 남편이 놀라서 절 말렸어요. 이건 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매일 노예처럼 부려먹고 구박하는 집구석에선 더는 못 사겠어. 나 지금 당장 내 아이 데리고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도 모르게 속에 있던 말이 불쑥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내내 했지만 참고 참았어요. 참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말에 시어머니의 인매가 실룩거리더니 바싹 올라갔습니다. 더는 제 인생에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잠시 후 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소리까지 내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행동에 전 순간 놀라서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소리에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주 잘 생각했다. 네가 드디어 좀 내 맘에 드는구나. 시간 끌 거 없이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네 딸 데리고 나가. 제게 나가라는 말 한마디를 던진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일하는 여사님에게 곧바로 제 짐을 싸라고 하셨어요. 잠시 뒤 제 짐과 딸아이 짐이 고스란히 현관 앞에 놓여 있었고요. 전 잔뜩 찌푸린 눈빛으로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왜 날 쳐다봐? 네가 먼저 더는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며. 난 우리 집에서 못 나가니까 너나 나가. 그럼 우리 딸은? 당신 우리 딸도 버리겠다는 거야?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나랑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전 남편의 거지 같은 면상을 마주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제 딸아이에겐 아버지였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딸에게 애정을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식을 버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해하는 것 좀 봐라. 네가 네 입으로 나랑은 못 살겠다고, 네 새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아들하고 내 사이까지 찢어놓으려고 수를 쓰는 거니? 이 아주 무서운 애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 저도 술에 취해 실수한 건 맞지만 일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갑자기 본인이 피해자인 척하면서 저에게 아들과 본인의 사이를 찢어 놓으려고 제가 여우짓을 한다네요. 거기다가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나도 더는 힘들어서 너랑 못 살겠다. 이래서 어른들이 다들 결혼은 수준 맞는 사람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내가 실수했어. 애까지 생겨서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줬더니만 고마운 줄 모르고 양심이 없이구네.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저 갓난애를 버리고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애 핑계 대지 마. 너도 나나 우리 집안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집 돈만 보고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아보겠다고 빌붙어 있었던 거잖아. 너희 할머니 병원비에 장례식 비용까지 내가 다 냈으니까 그거 위자료 했다 치고 넌 그냥 조용히 이 집에서 나가.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질 않았죠. 저는 말을 해볼 기회조차 없이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식을 올린 지 1년 만에 헤어지게 됐어요. 지난 세월 끔찍했지만 저에겐 천사 같은 딸이 남아 있었죠. 할머니마저 돌아가신 세상에 전 딸과 단 둘만 남게 됐습니다. 전 어떻게든 딸을 키우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제 수중에 있던 3천만 원을 가지고 반지하 월세를 구했고 동네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아이를 보냈습니다.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할 수 없었죠. 아이와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전 백화점 판매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비해 월급이 적진 않았거든요.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죠.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남편에게 찾아가 위자료나 양육비라도 달라고 사정이라도 하고 싶은 순간이 굴뚝 같았지만 전 꾹 참았어요.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과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나와서 아이와 둘이 살다 보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죠. 왜 내가 진작 나오질 않았을까 후회마저 되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계속 음식을 토하고 어디가 안 좋은지 계속 몸을 웅크리고 운다고요. 전 걱정이 돼서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곧장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죠. 아무래도 뭔가 잘못 먹은 것 같아 동네 소아과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아이의 심장 소리가 좋지 않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당연히 아플 때도 있지만 큰 병원에 가라고 하니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전 마음을 가다듬고 그 길로 바로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딸아이가 선천적으로 심장 기형 질환을 타고났다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은 희귀병인데 곧바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바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이쯤 되니 제가 전생에 죄를 지어도 아주 큰 죄를 지었구나 싶었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꼬이고 꼬일 수가 있나요? 전 딸아이의 병증에 대해 알고 난 뒤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펑펑 울며 제 머리를 세게 때렸어요. 이게 팔자 더러운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서요. 하늘도 무심해요. 부모도 없이 살아온 제가 안쓰럽지도 않은지 이젠 하나뿐인 자식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시니까요. 전 정신 바짝 차리고 백화점부터 그만뒀습니다. 지금 당장 딸아이 살리는 게 급했으니까요. 우선 수술 날짜부터 잡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우리 딸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이 현실이라는 건 언제나 잔인해요. 수술비도 간신히 마련했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니 그때부터 병원비가 말도 안 되게 불어났죠. 비급여 주사 비용이 몇백만 원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집 보증금까지 빼서 다 병원비로 냈는데도 입원 기간이 길어지니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24시간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 하니 일도 할 수가 없었고요. 전 어쩔 수 없이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버리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에게 사정사정했습니다. 딸아이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고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머리 숙여 빌었죠.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병원비 좀 보내주세요. 어머니 하나뿐인 손녀잖아요. 지금 수술하고 주사로만 간신히 연명하고 있어요.
그 주사 못 맞으면 우리 아기 죽어요. 제발요. 어머, 얘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야? 걔가 왜 내 손녀야? 네 딸이지? 그러게 좀 잘 키우지. 아, 보란 듯 잘 살겠다고 나가놓고 어떻게 했길래 애를 그 지경을 만들었어? 난 너한테 줄 돈 10원 한 푼 없으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썩 꺼져.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사악한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비가 힘들면 주사 비용이라도 몇백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시어머니는 절 내쫓았어요. 전 그대로 시댁에서 쫓겨나 한참을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댁에서 일하시는 김 여사님이 나오셨어요. 안에서 저와 시어머니의 얘기를 다 들으셨는지 제가 안쓰러우셨나 봐요. 이 돈 얼마 안 되는데 아이 병원비에 보태서 써요. 도저히 내가 눈물이 나서 이대로 못 보겠네.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전화해요. 알았죠? 전 김 여사님이 주신 봉투를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시댁에 산 1년 저를 본 게 다인 분도 제가 안쓰러워 가진 돈을 다 빌려주시는데 자기 손녀가 죽게 생겼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시어머니가 악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리 아빤 아직 그 회사에서 일하죠? 저번에 보니까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던데 혹시 그 사람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시댁에 오기 전에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했었어요. 워낙 상황이 급하다 보니 거지 같아도 남편에게 부탁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 여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아유, 몰랐어요. 유리 아빠 조금 있으면 재혼할 것 같아요. 그새 여자 언제 만났는지 요즘 사귀는 여자 데리고 집에 자주 와. 사모님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고 괜히 연락해서 또 상처받지 말고 유리 살리는 데만 신경 써요. 남편이 재혼을 한답니다. 새로 만난 여자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온 수재에다가 집안도 되게 좋다네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슬슬 재혼을 시키려고 준비 중이래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은 산산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나와 제가 딸아이와 고군분투하는 동안 남편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전 마음은 아프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남편이 밉고 싫었지만 김 여사님 말대로 지금 당장은 아이를 살리는 데만 신경 써도 모자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아이인 1년을 넘게 버티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생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 정도를 버틴 것도 병원에선 기적이라고 했고요. 사실 수술이 끝났을 때 경과가 좋지 않아 6개월도 버티기 힘들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딸은 1년이나 넘게 제 곁에 있어줬죠. 몇백씩 하는 비급여 주사를 계속 맞으며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거든요. 그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했느냐고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매일 밤 하늘을 원망한 게 효과가 있었는지 하늘에서 제게 작은 선물을 하나 보내줬거든요. 시어머니에게 거부당하고 김 여사님께 받은 봉투를 받아 병원에 향하는데 뜬금없이 고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의 친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고요. 전 전혀 몰랐는데 친어머니는 좀 있는 집 아가씨였답니다. 아버지와 결혼을 집안에서 반대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그 시골에 내려와 아버지와 저를 낳고 살았는데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하게 된 어머니는 저를 낳고 바로 이혼을 하신 거죠. 원래 부족한 거 없이 유복하게 자랐던 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라고 하니 답답했던 거죠. 저를 낳고 바로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는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셨대요. 외가에서도 어린 나이에 이혼한 딸을 한국에 두기 창피하다 보니 도피 유학을 보낸 거죠. 그러다가 일본에서 만난 남자와 재혼을 했답니다. 남자는 일본의 백화점을 운영할 정도로 부자라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대요. 어머니의 재혼 상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자식도 낳지 않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그 남자가 죽어서 그 많은 재산이 다 어머니에게 상속이 됐대요. 일본에서 자식도 없이 혼자가 되자 이제야 저를 찾아야겠다 싶으셨던 겁니다. 이제야 찾아와서 미안해. 난 너희 아빠가 죽은 줄도 모르고 당연히 재혼해서 너랑 살고 있을 줄 알았지. 당시 아버지도 젊은 나이였으니 당연히 재혼해서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답니다. 어머닌 제가 보고 싶어도
이미 잘 살고 있는 애 앞에 나타나기가 미안했대요. 전 갑자기 나타난 친어머니에게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만큼 인생을 살아보니 맞지 않는 사람과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잘 아니까요. 전 다른 걸 다 떠나서 돈 많은 친엄마가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염치 없지만 어머니에게 제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도움으로 우리 딸 유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큰 고통 없이 갈 수 있었어요. 딸아이가 떠나고 제 심장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의 사망 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전 까마득하게 몰랐는데 호적상 제가 이미 미혼모로 되어 있더군요. 애초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내용이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모두 다 작당을 하고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분명 남편 비서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를 속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딸아이의 출생 신고도 제 밑으로만 해놓은 거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적상으로 전 미혼모였고 남편은 결혼한 적도 없고 아이를 낳은 적도 없는 거였어요. 순간 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에게 당할 만큼 당했고 속을 만큼 속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끝도 없이 남편의 만행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매일 밤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시댁도 저에게 매몰차게 굴었지만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그 사람들도 다 사정이 있었겠지 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되겠었어요. 처음부터 저와 딸아이를 기만하고 무시한 인간들을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얼마 뒤 저에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장소는 서울의 한 고급 일식당이었죠. 저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비싼 고급 세단을 타고 일식당 앞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예약된 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죠. 그 순간 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룸 안에 서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을요. 저를 보고 놀라 한껏 경악한 얼굴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너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그 꼴은 또 뭐고? 너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이 뭔 줄이나 알아? 전 남편은 역시나 멍청했습니다. 상황 파악이라는 걸 할 줄 몰랐죠.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거야? 당장 사과해. 이 애는 앞으로 내 뒤를 이어 우리 백화점 이끌 아이라고. 뭐라고요? 이 애는 분명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컸는데?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세차게 흔들렸어요. 정말 무례하네요. 아무래도 이번 계약은 없던 걸로 해야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실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저 이 사람이랑 한때 부부였던 사이예요. 자, 장모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신 눈치를 살피던 전 남편은 에라 모르겠다 싶었는지 허리를 숙이고 90도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뭐? 장모님? 내가 왜 네 장모야? 거지 같은 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복수를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딸 유리의 사망 신고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에 분노하는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어요. 먼저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에스테틱에 어머니 백화점 직원이 슬쩍 연락을 넣었습니다. 일본에서 제품이 좋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백화점에 입점시키고 싶다는 정보를 슬쩍 흘렸죠. 요즘 에스테틱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바로 덥석 물 줄 알았거든요. 난 제품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딸하고 서울에 들어왔으니 한번 만나서 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먼저 일식당에 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어머니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동자를 굴렸지만 그러기엔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께서 식탁에 놓인 음식을 한번 쭉 보시더니 회가 담긴 접시를 들어 남편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자식이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쓴 그 더러운 면상 좀 보려고 불렀는데 도저히 구역질이 나서 같이 앉아있질 못하겠네. 내가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편이라 당신들이 내 딸한테 함부로 했다고 해서 나도 불이익 주진 않을 거야. 대신 앞으로 에스테틱 거는 내 딸에게 100% 일임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당연하죠. 저희가 확실히 모시겠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참 배알도 없어요. 바로 저에게 대표님이라고 부르더군요. 거기 계신 여자 대표님은 하신 말씀이 없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저도 이번 일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시어머니와 남편 꼴을 보니 절로 쓴웃음이 튀어나왔어요. 저와 어머니가 가게를 벗어나기 직전까지 뒤따라 나온 시어머니와 남편은 허리도 들질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배알이 꼴리더군요. 몇 년 전과 전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굴 수 있는 건지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수를 갈겨줬어요. 아참, 지금쯤 김 여사님이 당신 약혼자한테 우리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랑 영상 보냈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답답하기는. 당신이 나랑 살면서도 딴 여자 만나고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지금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하려는 거잖아. 근데 그 여잔 당신 나랑 산 것도 모르고 유리가 있었던 것도 모르더라. 그래서 내가 싹 다 정리해서 그 여자한테 보냈어. 어우. 전 그대로 손을 한번 흔들어주고 어머니와 차에 올라탔어요.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등을 때리고 있었죠. 그랬어요. 남편 새끼가 제가 버젓이 그 지옥 같은 집에 살 때부터 딴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 여자가 조건도 좋고 집안도 좋으니 시어머니와 작당하고 저를 내보내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한 겁니다. 거기다가 혹시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안 되니 시어머니는 일부러 병원비도 도와주지 않은 거죠. 오히려 우리 유리가 죽어주면 좋은 일이니까요. 정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인간들입니다. 생각 같아선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결국 그 여자에게 뻥 차였습니다. 그런데도 멍청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어머니 백화점에 자기들 에스테틱 제품을 입점시켜 줄지 알고 사력을 다하고 있었어요. 전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를 매일 이용하고 골려주고 있었고요. 백화점에 입점시켜 줄 것처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이 짓도 질리면 무참하게 밟아줄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회사를 망하게 할 생각이에요. 전 매일 남편 얼굴에 소리를 지르고 괴롭히면서도 분이 풀리질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 사랑스러운 유리가 돌아오진 않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저의 처절하고도 잔인한 복수를 좀 응원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이 복수가 다 끝나면 행복해질 거라고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망하는 날 일본으로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잘 버틸 수 있게 댓글로 위로해 주세요. 저의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